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국 노래자랑 같네. 아, 그러니까 음악 듣고 깔깔거렸어요, 녀석이. 네, 대구 출신 성광고등학교. 반갑습니다. 오늘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인데 이제 여러분들 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흔쾌히 또 들어주시겠다고 생각하니 제가 사실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바쁜 시간 오셨으니까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서강대학교 정외과에서 교수로 있고요. 제가 지도하는 학생 2명이 계명대학교를 나왔어요. 국제학과 이제 저기 학생회장도 하고 옛날 자기 축제 때 댄스하는 영상도 보여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은 곧 박사를 해서 제가 이제 지금 하는 연구 사업인데 거기 이제 전임연구원으로 지금 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명대는 늘 뭐 또 재밌고 제 옛날에 저기 초등학교 친구들이 여기 성서공단에 사장으로 일하는 친구도 있고 직원으로 있고 해서 하여튼 이 친숙합니다. 그래서 늘 뭐 익숙하고요. 저는 저기 미국에서 공부했고 이제 서강대는 2015년에 이제 부임을 해서 뭐 지금까지 아주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제 주 연구 분야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자주 가기도 하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늘 재밌어가지고 좀 세계에서 그 3가지가 참 웃긴다 그러잖아요. 3가지 웃기는 일 뭐냐 그랬더니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 무시하는 거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 무시하는 거. 얼마 전에 베트남 저기 무슨 뭐 외교관 만났더니 아 중국이랑 평화가 너무 오래됐대요. 한판 싸워줘야 된다는 거야. 중국 저놈들은 안 싸워주면 너무 뭐랄까 이렇게 안하무인격이기 때문에 한국 좀 너네도 좀 너무 굴욕적으로 살지 마라 이러더라고. 중국 쟤네들 세게 나오면 움찔하고 안 그러면 자꾸 계속 안하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 무시하는 게 있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만약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대구 사람들이 부산 사람 무시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뭐 무슨 일인데 또 일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서 아까 저기 취업 이야기도 했잖아요. 취업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사실상 이제 계급 사회. 계급 사회라는 말, 계급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서양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제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좀 본건제. 자기 위치가 딱 있어요. 그래 자기 위치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원자가 딱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야 안정이 되는 거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원자가 딱 있으면 원자가 막 이렇게 어디로 갈지 막 늘 막 튀려고 그러고 하는 뭔가 생생하게 살아 있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가진 에너지고 이제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뭔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모든 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몇 달 전부터 이제 그 날짜가 정해져 있고 오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고 만약에 온다 그랬는데 안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돈을 내라 그래요, 막 회의에. 당신이 우리는 오라 그랬고 당신이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켰다가 네가 돈 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내가 일정이 안 좋아서 안 간다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일본은 또 그 식당 가더라도 이제 당일 취소가 안 돼요. 노쇼 이런 거 안 돼요. 전날까지 취소를 하면 돈을 안 내는데 당일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 돼요. 그 일본 사람들은 저기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놀러 가잖아요. 그럼 큰 결례예요. 큰 결례예요. 일본 사람들 식사하다 보면 한국에 이제 이렇게 저기 이제 한식당 이런 데 가면 막 반찬 20가지 깔아 놓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 물어봐요. 어떤 게 맛있어요? 아,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기 다 맛있는 건 아니죠. 맛있는 거. 근데 일본 사람들이 진짜 맛있어 하는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먹느냐? 젓가락이 어디 가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럼 진짜 맛있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나쁘다 싫다는 말 안 해요. 왜냐면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싫다 나쁘다는 말 한국도 돌아서 자기한테 오긴 하는데 일본은 바로 돌아서 오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절대 이제 자기 위치가 딱 있는 사회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요즘 TV나 이런 걸 보면은 뭐 현대 일본이 그런 사회고 뭐 한국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한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진취적이고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이다고 생각하지만 조선시대 때도 그랬대요. 조선시대 때도 한국 사람들은 훨씬 더 이렇게 마을 가는 이사도 많이 가고 일본 사람들은 딱 자기 지킨 데 있고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1000년 넘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1000년 넘은 건축회사, 1000년 넘은 뭐 목재회사 이런 게 일본에 존재해요. 뭐 우동 가게 이런 것도 뭐 몇백 년씩 되는 나라가 일본이 제일 많거든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좀 뭐 비교 역사 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들 우리 신라가 우리 지역에 또 옛날 수도였잖아요. 한 1000년 전에는 다 서울 사람들, 지방 사람들이 우리 수도권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여러분 골품제라는 거 아시죠? 골품제가 뭐냐면 또 품계가 다 있는 거잖아요.
성골, 진골이 있는 거고, 그때는 이제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만 하는 거고, 이제 그 저기 닭 잡는 사람은 닭만 잡아야 돼도 이 직업이 다 나눠져. 카스트,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게 다 있었어요. 신라 시대 때만 해도 직업별로. 그러니까 백제에 사는 아사달이 이제 저기 불국사에 가서 돌 깨는 사람을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직업만 하는 거예요. 그 외의 직업을 가지게 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 이제 그러니까 기원 후 600년 경에 이제 이 신라가 통일할 때 이제 저기 일본은 그 소도쿠 태자라고 그 성덕 태자라고 그러는데, 성덕 태자가 나라 이제 교토 이 지역에 이제 자기는 율령을 도입한 다음에 한 번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골품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치인이면 나도 정치인, 아버지가 우동사장이면 나도 우동사장,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거기 절간에 이제 건축 토목하는 사람이면 나도 그 사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후계자가 없어? 그러면 이제 양자를 데리고 와요. 그럼 가업을 이어. 또 양자가 또 애가 없어. 그러면은 타성 양자도 갖고 와서,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동집 뭐 이게 몇백 년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식당 가서 얼마나 됐어요 물어보면은 뭐 기억 안 날 정도로 오래됐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한국은 신라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신라가 원래 사로 12국으로 시작해서 이제 골품제라고 하는 안정된 체제, 그리고 이제 싸움을 잘하기 위한 화랑제도, 이런 게 이제 스페셜 포스잖아요.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통일한 건데, 그때마다 이게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이 전쟁이 이제 북조로부터 이제 전쟁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뿌리가 뽑힌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 때 잠시 이렇게 봉합을 했지만, 이게 한번 몇 번 이렇게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한국은 변화무쌍한 사회가 된 거고, 또 각자 도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가 된 거고, 이 믿었다가 이제 뭐 조선이 무너져 버리면 믿을 수가 없어진 거잖아요. 누굴 믿어? 이래 되는 상황. 일본은 이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은 역동적이고 변화무쌍적인 반면, 일본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고, 예. 일본은 참 우리가 보기에는 참 답답하면서 특이한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몇 년 전에는 일본에 그 이렇게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좀 켜라고 노인분들한테, 노인분들은 막 나라 걱정한다고 에어컨 안 켜고 그랬거든요. 에어컨 제발 좀 나라에서 켜라고, 죽으니까. 그런 일을 해도 켤까 말까 할 정도로 이제 어떤 이 법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런 걸, 일본 영화를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숭상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 미화하는 거죠. 가령 철도원 같은 영화가 대표적인 철도원 영화. 철도원이라는 사람은 집에 뭐 우한이 생기나 얼음이 생기나 그냥 철도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미화하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의 드라마들 보면, 한국 드라마는 오히려 역동적인 걸 막 이겨내고 뭐 이렇게 막 승리하고 막 이런 거, 이제 해외에 나가서 야구를 잘해가지고 뭐 유현진 같은 사람이 된다든가, 뭐 손흥민이 다른 나라 가서 막 공차게 다 이런 걸 막 이 뭐랄까 나라의 어떤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일본과 한국이 성공하는 방식은 상당히 달라요. 상당히 문화도 다릅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걸 좀 대충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본이 지금, 일본 인구가 이제 1억 2,5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국민 소득이 한 3만 5천에서 4만 불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그 보면 일본이 이제 보죠. 제가 한번 일본이 원래 잘 사는 나라는 맞았어요. 잘 사는 나라였어요. 옛날부터도. 1800년대도 보면은 일본이 여기 보면 이제 요때도 좀 살았어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818년에도 보면 전 세계 7등, 8등. 1800년대 전 세계 제일 큰 도시가 3개가 있다 그러거든요. 1800년대 세계, 1800년대 3개. 런던, 그리고 이스탄불.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 지금도 영국의 런던이 유럽에서 제일 큰 도시일 거예요. 뭐 프랑스 이런 건 300만, 400만, 뭐 독일 베를린 3, 400만. 근데 런던은 그 백악까지 2천만이 넘어요. 그리고 동경, 도쿄 100만 넘는 도시예요. 그 당시에 1800년에 서울 30만. 물론 뭐 베이징, 상해 이런 데는 뭐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예. 보자. 1800년 아편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저기 완전히 그 중국이 몰락을 하고, 그 일본도 지금 풍전 등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1900년, 30년. 요때 일본이 중일 전쟁을 터뜨리고 이제 세계와 한판 붙겠다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전 세계는 이제 지금 3분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어디? 앵글로 섹슨. 유라시아를 대표하는 게 이제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는 일본이 먹어야 한다. 이게 대동아 공영권이거든요. 여러분들 저기 그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그 저기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 아세요? 1984를 보면은 1984는 미래 설정이잖아요. 전 세계 세 개의 제국으로 나눠져 있다 이야기거든요. 첫째 앵글리카. 그리고 하나는 러시아라고 말하지만 러시아. 그리고 이제 아시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재팬이에요, 사실상.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우리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일본이 저 때만 해도 이제 다른 나라와 싸움을 할 능력은 안 됐었어요. 예, 거의 국력 차이가 몇 배나 미국에서 밀렸었고 유럽에 비해서 안 되는 나라인데 그냥 사무라이들은 원래 싸움을 걸고 보기 때문에 또 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깨지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싸움을 걸면은 운이 좋아서 자꾸 이겨요. 계속. 원래 1894년도에 이제 저기 청일 전쟁을 때리잖아요. 근데 원래 청일 전쟁에 이제 저기 청나라의 북양대군이라고 저기 천진에 있는 북양대군이 굉장히 센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센 건데 일본을 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어떻게 하면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청일 전쟁에 이제 그 마지막 최후의 배틀필드는 평양인가요, 평양.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좀 슬펐냐면 그때 평양에 있는 평양군은 청나라에 붙고 서울에 있는 수도사령관, 수도경비대는 일본에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관군끼리 싸운 거 아시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 이야기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슬펐던 시기예요. 그 시기가 사실은. 생각해도 평양에 있는 평양군대는 청나라랑 붙어 싸우고 우리나라 수도경비는 일본 눈에 싸워서 일본 이겨버린 거 아니에요. 아마 그때 청나라 이겼으면 아마 평양파 우리나라 지금 또 먹었겠죠? 그리고 1904년, 5년 때 이제 러시아랑 또 붙었는데 거의 이제 처음에 러시아가 지는 듯 하다가 러시아는 원래 저력이 있는 나라거든요. 러시아 원래 초반에 잘 깨져요. 원래 좀 그래가지고. 근데 서서히 살아나오고 있는 러시아 원래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등비등해졌는데 그 순간에 이제 영국이랑 미국이 개입해서 야, 그만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만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만하고 이제 데프트 가스라 조약 취해가지고 이제 조선은 일본 먹고 러시아는 이제 뭐 만주 이쪽 북쪽 먹고 그리고 필리핀은 미국이 가져가고 예, 그런 식으로 그게 데프트 가스라죠. 1904년 5년에 있어가지고 조선이 이제 일본에 병합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미국 놈들이 조선을 팔아먹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된 다음에도 미국에 대해서 야 미국 우리 팔아먹을 수 있다라고 막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보수 출신의 대통령이지만 미국에 대해서 막 계속 의구심을 품고 싸웠던 그 이유가 그때 이제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너무 화난 거예요. 막 미국이 믿을 수가 없다. 100%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옛날 이야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이 요때부터 이제 60년대부터 일본이 막 장난 아니게 치고 올라와요. 이게 막 무서워요. 이게 6등 프랑스 제끼고 이제 영국 제낍니다. 젊은이 곧 제껴요. 서독이죠 당신은. 이제 곧 러시아 제낍니다. (1985년도에) 전 세계 1등부터 5등까지 기업이 다 일본. 삼성이 전 세계 몇 등 기업일 것 같아요? 100등 안은 들듯 말듯 하지만 1등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일본에서 시가총액 1등부터 5등이 다 일본이야. 지금 시가총액 1등이 어디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2등은? 애플 아니면 테슬라죠. 네. 1등부터 5등이 다 일본이라는 거야. 시가총액 20등까지 1985년도에 일본 기업 14개. 서양 전체가 이제 황당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좀 황당한 거야. 이게 이런 상황들이. 서양 사람들은 일본 이해가 안 되잖아.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근데 90년대가 오면 일본이 이제 장기 침체에 들어갑니다. 예, 1985년부터 장기 침체에 들어가요. 1차 침체가 85년에 있고 91년에 한 번 더 침체가 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2011년 아베가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침체예요. 연 경제 성장률 0%.
0%. 한국이 이제 그 뒤를 밟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한국도 이제 3만 5천, 4만 이러잖아요. 일본의 인구가 이제 12억 5천이기 아니라 1억 2,500만이고 남한이 5,200만이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보다 2.5배 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의 4만 똑같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가 우리나라가 딱 2.5배 정도 돼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난 30년간 이제 0% 성장이고 한국은 IMF 끝나고 이제 한국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한국도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일본 따라 배웠는데 일본 이상의 모델이 없잖아. 한국이 못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한국은 그 IMF 끝나기 전에 9,000불이었다가 IMF 터지면서 5,000불로 떨어졌다가 지금 이거 3만 5,000불까지 올라왔거든요. 물론 한국만 올라온 건 아니에요. 대만은 이제 4만 불 넘었었어요. 지금 드디어. 싱가포르는 지금 8만 불, 9만 불 올라갔어요. 홍콩은 지금 좀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일본이 저렇게 정체하는 와중에 한국은 이제 또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화된 인간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벤처 캐피탈 한다 그러고 뭐 IT 한다 그러고 막 K-팝 한다 그러고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막 몸부림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이제 크게 한국이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이제 일본과 다른 방식을 걸어서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 이거 강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첫째 그 R&D 연구 기술 쪽으로 이제 투자를 일본이 2% 정도 수준에 우리나라 4% 쓰거든요. GDP 대비 4%. 우리나라 지금 1년 GDP가 600조잖아. 670조라고 그러는데 4%면은 64, 24니까 24조에서 25조를 R&D로 쓰는 거예요. 일본은 2%가 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R&D 예산을 많이 쓰는 나라는 전 세계 3개밖에 없어요. 한국, 이스라엘, 대만.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과 달리 R&D 쪽으로 왕창 쏟아부었어요. 2000년 이후로. 네. 두 번째, 한국은 전 세계 FTA를 제일 많이 한 나라예요. 일본은 FTA를 덜 해요. 자꾸 자국 중심으로.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남미, 칠레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FTA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유럽, 뭐 중국, 뭐 미국 다 하고 있잖아. 우리는 뭐 FTA 막. 세 번째는 적절한 시기에 중국과 수교를 해가지고 중국이 성장할 때 같이 동반 성장을 했어요. 한국 경제가 잘 돼요? 중국이 잘 돼 왔으니까. 한국 경제가 요즘에 좀 위태위태해. 왜? 중국이 지금 어렵잖아. 이거예요. 어쨌든 요 세 가지가 적부자하게 2000년대 초반에 터져줘가지고 한국이 이제 한 번 더 도약을 한 거고 대만도 같이 도약을 했어요. 예. 근데 일본은 0%.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렇게 옛날에는 일본이 생각지도 않았던 나라였는데 한국이 이제는 신경 써야 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언론들이 한국을 얼마나 언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한국은 우리는 1960년대, 70년대부터 일본이 무슨 뉴스에 되면 한국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일본이 유도 우승했다? 우리도 우승해야 돼. 그러니까 경쟁 국가에 대한 언론은 늘 조명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을 자꾸 업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일본은 6, 7, 80, 90년대 늘 이렇게 한국은 언론 세계에 빠져 있어요. 그냥 일본 사람 한국 모르지. 대신 미국이 어떻더라, 영국이 어떻더라, 러시아가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만 일본 언론들은 해요. 근데 90년대가 지나면 한국이 어떻더라, 한국에 이런 식의 언급이 90년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한국이 그 원 오브 데모로 바뀌었어요. 예. 북한이 오히려 옛날에 더 많이 언급됐죠. 납북자도 있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도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저거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인정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본이 고민이 많은 거죠. 요즘에 한국에 대해서. 이거 저기 포인터 있지 않아요? 제가 그냥 막 이야기하기가 좀 뭐한데? 포인터. 이거 이 슬라이드를 넘기는 걸 주셔야지 제가 손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안내를 안 드렸죠. 죄송합니다. 이게 네, 여기 아래 버튼 누르시면 예. 네. 오늘 뭐 어떻게 이렇게 됐나 벌써 20분 동안 이야기해 버려 가지고 재밌죠? 예. 특이한 나라예요, 일본. 어떻게 저렇게 됐나 한번 봅시다. 일본은 말씀드렸듯이 이거 뭐 제가 쓴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라시아가 이제 문명 센터가 중심이라는 말은 저기 제럴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총준서를 쓴 사람에 의하면은 유라시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냐? 농사를 빨리 져가지고 경제 발전과 무슨 시빌라이제이셔널 발전, 그러니까 문명 발전에 이제 자본이 유라시아에 축적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 아프리카는 위아래가 막혔고 저기
아메리카도 막혔고 유라시아가 쫙 이 축이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밀농사를 지으면 여기 쌀농사 짓는데 뭐 저기 철제 도구를 쓰면 이쪽도 철제 도구 쓰고 화살 이쪽에 쓰면 화살수 이쪽에 뭐 화승 쪽에 화승수 이게 와 이게 상승 효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딱 두 지역에서 봉건제가 발달해요. 어디? 일본, 유럽. 이 중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슬람 지역과 중앙아시아나 우리 한국 쪽은 전반적으로 봉건제는 이 주나라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기원전 1000년 전에 봉건제가 무너집니다. 봉건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 근데 여기는 여기가 다스려? 다스려? 다스려 이거야. 대신 우리는 결혼 동맹. 왕건이 이제 전국에 28명인가 와이프를 둬서 관리를 하듯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븐 사우드가 와이프를 100명을 뒀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봉건제는 왕이 힘이 별로 없어. 대신 이제 의무 가령 2달간 나에게 이제 서브를 해주면 돼. 군사적인 서브를 해주면 돼. 2달 지나면 나 간다 이거예요. 전쟁하다도 가요. 짐 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드린 신라 때만 해도 준봉건제 상황이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신라에 뭐 장보고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장보고가. 그래서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다 이제 그리고 고려 시대만 해도 한국은 거의 반봉건제 상황이었어. 왜냐? 왕이 지역의 수령을 파견할 수가 없잖아요. 고려는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360개 정도 되는 지방의 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군 중에서 절반이 고려 시대 때는 파견을 못 해요. 중앙에 파견하려고 그러면 못 파견해요. 왜냐면 우리 지역의 왕은 김씨, 밀양 박씨가 하는 거고, 달성 서씨가 하는 거고, 전주 이씨가 하는 거고, 다 이름을 가진, 이게 대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이묘예요. 일본어는 다이묘. 성을 가진다 힘들기 때문에 밀양 박씨, 뭐 경주 김씨,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식의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중앙이 파견을 못 해요. 근데 이걸 파견하기 시작한 게 누구냐? 조선이에요, 조선. 조선은 과거를 전국에 해가지고 지방에 360명에 이제 다 파견해서 이제 이게 그 고려시대 때 이제 가지고 있던 지방의 호족들은 그냥 이방 아전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기 송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송나라 이후로 이제 이 귀족 사회가 봉건 사회, 귀족 사회에서 중앙 집권 사회로 변하는 것이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이 변했는데 일본은 한 번도 안 변했어요. 이런 게. 예. 안 변했어요. 왜냐 한 번도 그 뿌리를 흔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잖아요. 이 전쟁을 하고 죽기 살기 상황에 돌아서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안시성이라고 아세요? 그 영화? 그 유명 안시성에 보면은 안시성의 주군이 누구예요? 조인성. 조인성이죠. 조인성이 위기에 빠져. 평양에 있는 영계소문이 와요? 안 가잖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간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안 가, 기본적으로. 니 혼자 싸워라 이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이게 이제 느슨한 사회인 것이고, 왕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보호해 줄게 이거야. 보호해 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신은 사병을 금지해야 돼요. 근데 고려시대 때 이성계가 혁명을 일으킬 때 자기 밑에 사병이 2만 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시 사병. 그리고 이성계의 사병들에 물려받은 사람이 이방원이잖아요. 이방원도 2만 명의 사병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 밑에 혁명을 일으킬 때 세조 그 영화 있잖아요. 그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내가 왕이 될 상이냐 이러잖아요. 자기 사병을 들고 이거는 정근 그러니까 중앙 집권 이전의 사회라는 거예요. 일본이 그랬다. 일본은 뭐 300 몇십 개 번이죠. 번 이름을 가진 다이묘라는 것이 다이묘. 일본은 다이묘와 쇼군이 다스리는데 쇼군은 막사에서 막부라 그러는데 막사에서 배틀필드에 막사가 있으면 여기 정부에다 막부 정부라 그러고 바쿠 정부라 그러고 지방에 다이묘들이 있어요. 다이묘는 한국말로 뭐냐? 대명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구마모토 박씨. 도쿄 일본 두사가 있어요. 도쿄 연계시. 대구 남궁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만이 이제 다이묘가 통치하는 그 다이묘는 자기 밑에 사무라이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신라 시대 때도 보면은 성골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사병수가 있고 또 담 높이도 다 정해져 있었어요. 담 높이도. 그러니까 진골, 성골, 육두품 그 밑에 이제 번에 있는 사람들끼리 담 높이마다 다 규율이 되고 옷 색깔도 다르다. 그러니까 왕의 옷 색깔이 다르다는 거는 그 밑에 사람들 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황금색 못 쓰는 거 알죠? 우리나라 왕들은 왜냐하면 중국에 조공 챙뽕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황금색을 못 써요. 황금색과 노란색은 중국 색깔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경복궁에 가면은 저기 용에 발가락이 있어요. 발가락이 5개야. 왜? 조선의 왕은 5개밖에 못 써요. 중국 7개 써. 발가락 7개야.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요 밑에 가면은 3개. 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99칸 살아요? 99칸 밑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 왕이 사는데 9칸 넘을 수 있지만 이게 정근대 사회가 다 규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선은 이게 많이 없어지는 나라고 일본은 그게 딱 지켜지는 사회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일본은 봉건제가 남았다. 그리고 한국은 중앙 집권제를 통해서 누구나가 과거를 보려고 그러고 과거에 상승하려고 그러고 과거를 봐서 승리하면 지역의 맹주가 되고 이 원자가 살아있는 나라예요. 한국은. 심지어 여러분들 저기 무슨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었는데 무슨 조선시대 때 이렇게 마당극 같은 거는 말뚝이가 저 양반은 이 양반이 이러잖아요. 요즘에 기사 양반 하듯이 이 양반이 왜 이러나 이런 식으로 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조선만 해도 그런 게 있는 사회예요. 한국은 봉건제, 정근대적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어요. 한국은. 심지어 여성들도 한국은 16세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까지면 여성들은 거기 상속을 받았어. 물론 조선 후기 들면서 좀 이상해져 가지고 이제 장자 상속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대지주들이 크거든요. 뭐 해남의 윤씨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장자 오니까 재산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쪼개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장자. 한국은 변화. 몰락한 양반. 일본은 몰락한 양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정근대의 특성입니다. 특성. 그래서 외부 침략보다는 포인트가 있죠. 외부 침략 내전이 빈번한 유라시아, 양극 땅 유럽과 일본이 봉건제로 이제 근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약하고 행정권이 분산되어 있으며 중앙의 통제가 미약하고 분산된 영주국의 자치권에 막강했습니다. 봉건제나 귀족제에서는 이 호족들이 사병군대를 보여 중앙의 왕은 힘이 강할 경우 지방 호족 인질제도를 유지합니다. 인질제도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저기 인질제도라고 하는 게 그 신라때 보면은 중앙에 이제 경주에 무슨 학교 있다 그러죠. 뭐 국학인지 뭐 태학인지 뭐 고구려는 태학 뭐 국학 왜 만들었겠어요? 지역에 있는 저기 다이묘들 대명들의 이제 밀양서씨 아들을 데리고 달성서씨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중앙에 이제 인질로 잡아놓으니까 걔네 놀아주라는 거예요. 선생들 모아가지고 대신 뭘 놀아줘? 불교, 유학 이런 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인질제도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그 복림대군, 소현세자 알죠? 네, 청나라는 마지막 인질 그때 두다가도 청나라는 안 둬버려요. 뭐 조선만 냅둬라. 우리는 그런 식의 이제 시대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1868년도 메이지 유신까지도 저런 인질 제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다이묘의 부인과 아이들은 도쿄에 근무를, 도쿄에 살아야 돼요. 그걸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가솔들까지 몇십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럼 몇십 명 먹여 살려면 쌀도 줘야 되지, 돈도 줘야 되지.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지금도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한다 그러는데 지역에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어. 도쿄에서만 살았어. 그리고 지방의 다이묘들도 1년에 반년인가 또 도쿄에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묘들은 자기 와이프는 저기 도쿄에 가 있고 애들은 거기 자기 지역에 또 자기 와이프가 또 있어요. 요 사이에 갈등이 막 일어나죠. 없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래 되는. 그래서 쟤는 뭐 우리 지역 한 번도 안 왔지만 그 대명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지금 국무총리, 일본의 국무총리 이시바 시게루는 저기 니가다 지역에 그 시게루 집안이거든요. 도쿄 사람이야. 사투리 못 써. 못 써. 신조 아베, 조슈, 하여튼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쪽 출신이에요. 조슈면 이쪽 출신인데 지역에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있겠지만 못 써요 그런 말을.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에서 살았는데, 도쿄에서 악극 보면서 살았는데, 도쿄뽀인데. 이게 이제 정근대 일본의 특징이에요. 조선? 그렇지 않죠. 조선에는 저기 우리나라 제 고향이 의성인데 의성에서 유명한 사람이 난 사람이 유성룡 안동화해인데 의성 사천마을 태어났어요. 그래서 경상 사투리 쓰면서 조정에 가가지고 임금님 대구 안동 사투리 썼을 거야. 밥 먹니께요 이랬을 거 아니야. 도쿄 사람들은 도쿄에 나가 도쿄 사람말 쓰는 거예요. 그런 식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제는 과거나 충원을 통해서 지역을 이게 두는 건데 이제 일본 인질제는 1868년까지 다 있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도쿄가 왜 100만이냐 1800년대 그걸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쓰고 많이 먹겠어. 거기 또 칼찬 저기 사무라이들도 같이 보호해 줘야 되고 또 뭐 부인들 몇 명의 애들하고 뭐 또 이 사람들이 이제 한번 갔다 이러면 이제 한번 갔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 일부이고 이게 가령 저기 북쪽에 있는 센다이에 있는 이제 성주면 센다이 가족들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걸어서 걸어서 그러면 다 이제 먹여 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일본은 물산이 많은 데가 남쪽이니까 남쪽에서 오사카에서 이제 물산에 집중해 오사카에서 배로 보내고 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상업 경제가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본은. 근데 일본이 이제 말씀드리지 막 이제 근대화에 성공을 합니다. 그 근대화에 성공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소니 How Japan does it? 와, 씨, 어떻게 저랬지?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 이런 거예요. 황당한 거야. 미국 애들 보면 황당한 거야. 미국 애들은 막 요만한 라디오 어떻게 만들어? 이런 거예요. 차도 고장이 안 나. 도요타. 고장이 안 나. 근데 서양 사람 잘 몰랐어요.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를. 일본의 내부를 알 수가 없잖아. 일본 사람들 혼내 다 때문에 아시죠? 속말과 마음을 다 맛있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뭐가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 집에 들어오라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언제 갈까요? 그러면 결례인데 어떻게 알아? 일본 사람은 그런 말 안 하잖아. 그래서 서양 사람들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밝힌 사람이 찰머스 잔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근대 경제는 서양과 함께 오다. 예. 이제 원래 저기 1600년도에 이제 1600년 전에 이제 저기 서양의 예수회가 이제 마테오 리치와 함께 이제 동양에 이제 치고 들어오는데 이게 1600년이면 사실은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저기 쿠바 앞바다를 이제 발견해서 아 이게 인도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1492년인데 100년이면 완전히 이제 다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지나서 이제 마테오 리치 이제 우리 서강대는 이제 예수의 학교니까 우리의 신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께서 만든 지도가 이 지도야.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마테오 리치와 중국인하고 이지조라는 사람이 둘이가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지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뭐 황당한 거지. 그 전까지 서양 사람들은 이제 저기 땅이 있고 이제 바다 건너면 큰 절벽이고 그 밑에 거북이 몇 마리가 코끼리가 이렇게 짐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양 사람들은 지구 둥글다는 생각보다는 무거운 건 땅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건 하늘로 솟아서 전 세계는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동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천지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천성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나오는 건데 이거 보고 황당한 거야. 왜? 중국이 센터도 아니네. 거야. 중국 센터가 아닌데. 뭐가 네가 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일본은 조공 책봉 체제 안 들어간 나라예요. 한국은 조공 책봉 체제를 원나라 때요 들어가. 원나라 때 우리나라 충선왕, 충렬왕 다 충충충충이잖아요. 근데 고전에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왕을 만들면은 중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왕이야 그냥. 일본은 조공 책봉 체제 안 들어갔어요. 예. 당당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당당하게 바꿀 수 있더라도 눈치가 보이지. 천자의 나라가 이제 소위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 1차, 2차 아편전쟁도 완전히 망해져. 1800년부터 1815, 1794년부터 이제 1794년부터 1815년까지 30년간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유럽이 완전히 맛이 가요.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물론 무기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저기 중국 쪽으로 이제 무역을 못 하는데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니까 이 무력이 너무 강해지면 이제 밖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저기 어디냐? 베트남 전쟁 끝나고 나서 군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대규모 건설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상위 군인들이 들어와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대규모 이제 이 아시아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1차 왜 저기 중국 사람들이 그로티우스의 세계법을 안 받겠어요? 중국 다 받지. 네덜란드의 그 무역인 그로티우스가 국제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인문주의자. 그래 그로티우스가 국제법을 만들어 가지고 책을 내면 중국 사람 다 번역해서 받지. 근데 봐도 법대로 하자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저희 중국 애들이 저기 영국 애들이 불법 무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커먼 저기 마약을 인도에서 막
막 산처럼 쌓아놓고 그냥 마약을 계속 공급하니까. 그래서 저거 마약을 원래 이제 없앨 때 저기 바닷물이 없으면 이게 융화가 돼가지고 시꺼먼 올라오거든요.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바닷물에 던진 거예요. 처리하는 게. 그래서 막 던졌더니 야, 왜 우리 저기 무역 상품 네가 마음대로 그 압수수색 영장 해가지고 물품 압수해가지고 다 버려? 우리 손해 받는 거 너네 보상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청나라 입장에서 불법 무역이기 때문에 너네는 안 된다 그랬더니 법이고 뭐고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네메시스라고 하는 거 세계 최초 철갑 증기선이에요. 저게 브리스톨에서 출발해 2달 만에 이제 저희 홍콩 앞바다를 가가지고 그냥 일본 중국 목선을 다 격파해 버린 거 아니에요. 목선에 증기선인데 답이 안 나오죠. 철갑선에 증기선인데 답이 나오나 대포 쏘는데. 그래서 완전히 중국이 망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 상태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임칙서라는 사람이 이제 저 흠차 대신으로 이제 저기 아편 전쟁을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돼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박규수, 연안 박지원의 손자잖아요. 개혁파의 거두, 박규수. 박규수의 사랑방에 이제 개화파들이 다 모인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김옥균, 저기 을사조약을 통과시킨 사람이 누구죠? 우리 친일파 이완용도 원래는 개혁파였어요. 이완용이 원래는 보빙사로 미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 돌아가는 거 보아하니 미국이 우리나라까지 못 올 거고 일본으로 돌아선 거죠. 예. 박규수. 또 반대편에 위정착사파가 있었죠. 이항로와 최익현. 안 된다. 요시다 쇼닌. 이 사람은 1853년에 이제 미국에 저기 흑선이 들어왔을 때 흑선이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힘이 없다. 시간 문제다 생각합니다. 위기를 느껴요. 위기를 왜 안 느끼겠어요? 조공 착공체에 밖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일본으로는 미국이 들어오는 거고 밑으로는 프랑스와 이제 영국이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독일 애들이 막 와서 저기 누구야 우리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막 파묘한 거 아니에요? 파묘? 요즘 영화 생각나네. 일본에 이제 페리 제독이 와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저기 고래잡이를 해가지고 기름을 쓰고 있는데 고래잡이를 하려면 경유지가 필요하거든요. 아시죠? 모비딕이라는 소설 들어보셨어요? 모비딕이 그 고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모비딕이 이제 저기 남태평양에 잡고 하려면 저기 상해나 이제 일본 쪽에서 기지가 필요한데 그 기지를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명목은 기지지만 좀 문 좀 열어줘 이거예요. 그래 53년에 이제 저기 서한을 동안 54년 우물쭈물 하다가 막부 정부 막사에서 통치하는 겁니다. 바쿠구 정부. 아니 우물쭈물해요. 그때 요시다 쇼닌은 아까 말했듯이 이쪽 장주 조수 출신이에요. 조수 출신이 목소리를 타고 이렇게 밧줄 타고 올라서 야 나 미국 좀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해요. 나 미국 배우고 싶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너네 그렇게 강하니? 나 좀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이제 페리 함선에 있던 사람이 야 저기 막부 인도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부가 원래 세국 정책이었거든요. 중국이 세국이면 한국도 세국, 일본 세국이에요. 그래서 저 새끼 뭐야? 그래가지고 감옥에 요시다 쇼닌이 감옥에 가요. 그러다가 1859년에 요시다 쇼닌이 별일도 아닌데 그냥 사형 죽어요. 세국 정책 위반하고 이제 뭐 서양에 이제 타협한다고. 그 제자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일본의 개화를 이끈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토 히로부미가 대표적인 제자죠. 그 이야기를 좀 이따 해드릴게요. 여하튼 명치 사무라이들이 이제 이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이제 여기 이제 일본은 원래 일본은 봉건 사회이기 때문에 충성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주군에 충성하는 거지 여기는 충성 안 해도 돼. 샹킨 고타이 이렇게 행차하면은 남의 주군에서 인사는 안 해도 돼요. 네, 그 정도로 분리된 사회야. 저는 특이한 게 일본 사람들은 주군이 바뀌면 다 말하는 거 아시죠? 한국 사람은 주군이 바뀌어도 말 못해. 기분 나빠서. 인질이 잡혀도. 말 안 해요. 기분 나빠서. 근데 일본 사람들은 주군이 바뀌었어? 다 말해요. 야, 내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 주군에 뭐가 잘못했고 다 이야기해요. 일제 2차 세계대전 때 괌에서 일본 그 포로를 잡았더니 다 말하는 거야. 이거 뭐지? 괌에서 죽으려고 뛰어든 거 아니에요. 다 자살 다 잘한다고 그러더니 잡히고 나니까 다 말하는 거야. 이거 뭐지? 그때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루스 베네딕스의 이제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하는 거예요. 국화와 칼. 국화는 너무 아름다워. 근데 칼이 있어.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잡혀도 행동이 비슷하고 안 잡혀도 행동이 비슷하고 한국 사람 좀 특이해요. 달라요. 일본 사람들하고는. 그래서 명치 사무라이들이 그 충성의 대상이 이제 주군이었는데 왕에 대한 충성이 개념이 없는 사회예요. 나라에 대한 충성 개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1600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일본 사무라이들 할 일이 없어지니까 점점 서서히 이제 주작을 이제 수입하기 시작해요. 그 주작이라고 하는 건 뭐죠?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죠. 가정에 대한 충성도 중요하지만 국민국가에 맞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면서 이게 중국이랑 한국에서는 주작이 이제 없어진다, 막 이상하다, 실학이 들어오고 양명학이 들어오는 시기에 일본은 갑자기 주작이 막 커져가지고 나라에 대한 막 충성 막부 저거 장군들이 왜 통치를 해? 무단 통치잖아. 저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왕이 저기 있는데 저 따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은 19세기에 이런 소위 나라에 대한 생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뒤늦게 생겨서 이게 특히 그게 사실은 명치 사무라이들의 어떤 내적인 에너지가 된 거예요. 혁명을 해야 한다. 어떤 혁명? 왕을 세워야 된다. 바로 세워야 된다. 이게 사실 명치 유신이에요. 그래서 주작이 사실 시들어가는 시기에 일본에서는 주작 열풍이 부는 거고 봉건적 충성이 이제 황제와 나라의 충성이 전화되는 게 이제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긴 다음에 얘네가 야 불평등조가 계속 맺는단 말이에요. 뭐 치해 법권 인정해줘야 되고 니네가 뭐 장난을 쳐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다 맺어놨는데 이거 바꿔보자라고 해서 이제 보내거든요. 그게 이와쿠라 이와쿠라 미션단에 이와쿠라 여기 명치제도단 절반이 1868년에 혁명을 한 다음에 이제 대정봉환이 이루어집니다. 교토에 왕이 있는데 이제 이제 에도에 있는 이제 장군이 쇼군이 이제 왕권을 이제 교토에 돌려줍니다. 이게 대정봉환이에요. 이렇게 미안하다 다시 줄게 돌려줄게 이런 거죠. 돌려받은 다음에 새로 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쪽 조슈 지역에 이제 이쪽 서쪽 지역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이 이제 이와쿠라 사절단에 이제 불평등적 개정을 명분으로 가지만 이제 바뀌죠. 이거 어렵거든. 안 되겠다. 불평등 제껴놓고 그냥 배우자. 우리 올인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 시대에. 한국, 중국 안 해요. 일본 올인 바뀌어요. 이와쿠라 토모미가 이제 이 정권 대사거든요. 미국에 처음에 가가지고 미국과 샌프란시스코 도전을 했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뉴욕으로 갔다 뉴욕에서 유럽으로 갔다 2년간 가는데 명치 유신에 있던 여기 48명이 가고 유학생 60명 어디나 미국에 3명, 영국에 3명, 프랑스에 3명, 독일에 3명 다 남겨놔요. 야 너네 최고를 배워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워와 이렇게 합니다. 이와쿠라 호모미가 이제 출발할 때 요 머리였는데 가자마자 미국 가자마자 바꿔버려요. 시카고 가는 길에 머리 바꿔버립니다. 이거 의미가 없어. 일본에 지금 무슨 천수단이라고 아세요? 일본 모든 성에 가면 천수단이래요. 천수단. 오사카에 가면 천수단이라고 높은 막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렇게 10층까지 된 거. 그거 다 부셨어요. 일본 사람들이. 정근대는 다 안 된다 그래요. 지금 있는 건 다 가짜예요. 엘리베이터 있잖아 지금. 오사카 성 가봐요. 제일 큰 성 엘리베이터 있어. 엘리베이터 어디서 굳이? 한두 개 남아요. 3개 남아요. 3개 지금. 막 정근대가 다 안 돼. 그래서 새로운 거 가야 돼. 이러면서 이제 요렇게 이제 미국으로 가서 시카고 갔다 뉴욕 갔다가 이제 워싱턴 갔다가 이제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럽에서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딱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최고의 것들을 뭘 배우냐 하면 이제 영국은 이제 의회, 해군 맞죠? 의회. 미국 법은 프랑스, 독일, 프랑스 나폴레옹법, 독일법. 관료제, 육군, 고등교육, 연구개발은 독일의 이제 훔볼트 대학이 최강 대학이었단 말이에요. 초등교육은 미국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니까. 건축은 네덜란드, 공학은 스코틀랜드. 전문가들 총익하거나 아니면 학장을 못 되고 부학장을 돈 주고 데리고 와요. 쌀 얼마나 많이 팔았겠어요. 막 영입합니다. 쌀 몇만 석을 줘가지고 사와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도쿄 메디컬 의학소의 소장은 독일 출신이고 독일 도쿄 공대에 이제 공학원에 이제 저기 소장은 스코틀랜드의 무슨 에딘버러 대학 부총장이고 이렇게 데리고 와요. 이게 이쪽 명치 사무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이 명치 사무라이들은 누구냐면 임진왜란 때 이제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기리스탄 있잖아요. 막 무슨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명량 뭐 이런 보면 그쪽 사람들이 다 일본 오사카에서 이 서쪽 사람들이에요. 히로시마 이쪽까지 서쪽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에도 정부는 도쿄 쪽에 있는 동쪽 사람들이에요. 이게 동군 서군이 사실은 싸워요. 이게 이제 요 때인데 요게 이제 동군 여기 서군인데 요 사람들이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선봉에 서고 오사카성의 성주가 누구냐면 이제 풍산수길 토요토미 히데요시잖아요. 근데 토요토미 히데요시 죽고 나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이렇게 새끼가하라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새끼가하라 전투에서 이제 원래 이제 사전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1등급 다이묘. 그 끝나고 나서 들어온 사람은 2등급. 거기에 진 사람은 3등급이에요. 그 3등급이 요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 지역 사람들이 이제 메이지 유신 이끌어냅니다. 왜냐하면 요 지역 사람들이 조선의 저기 이황, 이의 충성 이런 막 가슴에 열정이 불타오른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지역에서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이토 히로부미, 예? 신조 아베, 얼마 전까지 있었던 기시다, 히로시마 출신. 지금의 우리 주류 정치는 다 이쪽 출신들이에요. 예. 이쪽은 도쿄는 있지만 그냥 정치적으로는 이제 중심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1600년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이제 도쿄라고 동경이라고 하는 북경이 있고 이제 남경이 있고 중경이 있고 동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교토가 왕이 살았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경이라 해서 동경인 거예요. 예. 왕은 교토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토에 보면 황궁이라고 있죠. 황궁 가보신 적 있나요? 도쿄 저기 전철 그 동경역 바로 앞에 있어요. 그 황궁은 기본적으로 황궁이 아니에요. 거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집안의 성이야. 막부야, 막부. 근데 이제 대정봉환이 이루어지고 왕이 교토에서 동경으로 오니까 그 집을 비워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황궁이 된 거지. 거기는 원래는 쇼군의 집. 예, 쇼군의 집이에요. 이 명치유시는 조슈 사츠마는 저기 규슈의 저쪽 이제 제일 서쪽입니다. 이 사츠마 사람들이 이제 이 사무라이들이 이제 저기 임진왜란 때 완전히 망개지면서 원래 이 사츠마 지역 자체가 포르투갈 총포 수입하고 임진왜란에 선봉했었고 또 각설탕을 만들어요. 각설탕. 여러분 저기 건빵 먹으면 설탕 나오죠. 그거 원조로 만든 게 저기 사츠마 지역이에요. 설탕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 다음에 총포 사가지고 이제 막 그리고 1868년 70년에 이와쿠라 사절단 보냈다 그랬죠. 이미 조슈는 불법적으로 5명을 보내요. 영국에. 불법.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유니버시티 칼리지 UCL에 보내고 65년도에는 샤츠마에서 15명을 또 보냅니다. 이거 완전 불법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부산 애들 혹은 대구 애들 5명이 지역의 영주가 그러면 이만큼 줄 테니 가지고 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 시대에 위정 착사 운동하고 있는데 보낸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1년 예산에 거의 3분의 1씩 주면서 그냥 너네가 이 나라의 미래다 이러면서 조국의 미래가 너희들이 있다는 전유를 가지고 애초에 명분은 조난양이로 조선 유학자들 애국 민족주의 영향을 받았으나 런던의 증기선과 철도 항만을 보자마자 돌아선 거죠. 그런 다음에 임진왜란 때 못 이룬 정한론을 우리가 이루어야지. 예. 파묘라는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파묘에 그런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이 5명이 조슈 5라는 거고 이제 요게 이제 샤츠마에서 보낸 15명입니다.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져요. 왜냐면 일본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영화예요. 이런 게 일본에서는 2006년에 나온 영화인데 오잉? 이 5명의 사무라이가 촌애들인데 이제 요시다 쇼닌의 제자들이에요. 요시다 쇼닌의 다 제자들이에요. 머리 자르고 이제 가는 겁니다. 막 이게 뭐 이런 거죠. 막 제발 배우고 싶으면이라 이거예요. 제발 좀 배우고 싶으면이라 이거예요. 예. 미랑. 상해에서 런던으로 가고 제발 좀 배우고 싶습니다. 감동 안 하겠어요? 감동해요. 야, 도와줄게 이래 되는 거예요. 도와줄게 진짜. 이런 열정을 가진 게 이제 사무라이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 이와쿠라 저기 사절단 거기서도 60명 갔다 그랬죠. 거기 15살, 14살도 있었어요. 예. 가서 배워와 이거예요. 배워와. 얘네가 1890년대 일본에 드디어 이제 약간 근대화를 하면서 도쿄 제국대학을 만들고 이제 저기 행정고시를 도입하고 이제 국가 시스템을 갖출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가 영국의 UCL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에서 이제 2년을 공부한 다음에 영국
저기 이제 영국의 의회법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일본이 이제 의회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일본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다가 우리 저기 토마스 안중근 의사에서 총 맞고 돌아가시죠. 예. 아우 24분이나 했네. 어떡하지? 너무 많이 준비했네. 이제 빨리 할게요. 이제 성공했을까? 이래 보자면 성공했냐 물어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아세요? 프랑켄슈타인? 제 메리 셸리라는 사람이 이제 쓴 소설인데 저기 프랑켄슈타인 보면 다리는 여기서 가져오고 뭐 눈알은 여사에서 가져오고 뭐 농담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여기서 가지고 다리 딱 모아놔서 전기를 뿌지직 했더니 이제 사람이 되고 알아서 막 배우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천재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주인을 죽이고 주인은 화가 나가지고 얘 죽이겠다고 북극까지 따라가고 이게 이제 저기 프랑켄슈타인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프랑켄슈타인은 천재지. 근데 일본은 한 나라가 여기서는 스코틀랜드 공화가 왔어. 군대는 여기 아미는 육군이에요. 아미는 독일에서 왔어. 네이비는 영국에서 왔어. 의회는 여기서 왔어. 이러니까 몸이 이게 척척 붙인다고 다 돌아가나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해야지 이제 봉합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게 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막 제대로 걸어 나가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부정합성이 계속 보이는데 이제 이 내부 정합성을 봉인하려고 하니까 이제 계속 전쟁을 일으키다 보면 이제 자꾸 이렇게 어쩌어쩌 나간 거예요. 가령 첫 번째 이제 류쿠를 오키나와를 복속하고 두 번째 홋카이도를 이제 복속하고 이게 내부 식민지라고 그러고 인터널 콜로나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한 다음에 이제 대만을 1895년에 먹는 거고 1905년에 이제 조선을 먹는 거고 이제 만주를 먹는 거고 이제 그러다가 이게 토해버렸단 말이에요. 못하겠다 이래서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제 일본은 성공하고 청나라 조선은 망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게 이 청나라 조선은 중앙 집권 체제다 보니까 중앙에서 세금을 걷어봐야 3% 5%밖에 못 걷어요. 나머지는 그냥 지역에 양반들이 다 해먹어요. 근데 일본은 그 300개 이제 번이 다 있다 그래요. 여기서 징사료가 있더니 20%씩 걷어요. 왜냐면 중앙에 몇 개 살려야 되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 안에서. 왜냐하면 나라에서 감시하는 건 빠져나올 수 있지만 옆에서 감시하면 못 빠져나가거든. 일본 옆에서 감시하는 사회예요. 징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요 돈을 그냥 근대화에 투입하면 돼요. 돈이 있어. 근데 조선은 3% 5%가 있으니까 나라 중앙 그 이시왕조가 다 이제 돈이 없으니까 차관을 들여와 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철도도 놓고 뭐 이것도 놓고 학교도 세우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본 잠식이 일어나 가지고 이미 1905년 10년쯤 되면 조선 이시왕건은 자본 잠식 때문에 이제 이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 일본은 그 가능한 나라예요. 왜냐면 사무라이들은 계약된 사람들은 잘라버렸어요 다. 사무라이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라이가 다 잘리니까 저기 투쟁을 해가지고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 보면은 잘린 사무라이들이 봉기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양반은 사회적인 신분이지 법적인 신분이야. 양반을 자를 수가 없어. 예, 지역에서 왕따는 시켜도 자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 사무라이는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이제 근대화에 투입한 거죠. 또 청나라 조선 유구야가 상당히 높았지만 일본은 유구야가 좀 늦었어요. 예, 이것도 장점이었어요. 또 유학자는 부술상 이상주의자라면 사무장이 실용주의자들이고 또 청나라는 무역이 불어나는 반면에 일본은 옛날부터 이제 사실 이게 좀 무역이 발달해 있었고 뭐 사무라이는 절체절명의 자세라면 조선과 양반들은 아니면 그만이다 이런 식이었어요. 아니면 그만 어떻게? 고향의 사랑방에 간다 이런 거예요. 고향의 사랑방에 가서 이렇게 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는 거야. 사무라이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잘리는데 뭐 그냥. 예. 이게 실존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이랑 영국이 오기 전인데 이 총포라고 하는 것도 이 기술이 사실은 이게 볼리파이어라고 하는데 줄 서가지고 빵 쏘는 거 아시죠? 2열 일발장전 빵, 3열 준비 1열 빵 이거에 사실은 서양에서 발달한 것 같지만 일본은 자체적으로 저 라인을 발전을 시켜요. 저기 임진왜란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충주에서 벌판에서 싸울 때 조선군이 완전히 나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저 1열 일발 장전 총 쏴 2열 준비 이거 다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신리빈가 하는 사람이 임진왜란 때 저기 야 산에 싸우지 말라 그래. 그 평야에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충주 벌판에서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일본은 저런 식의 외국 걸 가져와서 바꾸는 기술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나라예요. 원래부터가.
뭐 일본에 또 중국도 있어요. 일본이 저기 채색화가 강해가지고 저 빈센트 반 고흐 보면 와 저 색깔이 저렇게 남다워 그러잖아요. 저 일본 빈센트 반 고흐 일본화를 뺏겼어요. 사실은 뺏겼다는 게 뺏김으로써 습작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이제 특이하게 색을 쓰는 거죠. 사실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K-웨이브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K-웨이브가 있기 전에 J-웨이브가 있었어요. 50년, 60년대 뭐 구로사와 아키라든지 뭐 저기 노벨상 받은 사람들 일본에 질비하잖아요. 그 시대 때는 60년, 70년대는 J-웨이브 시대예요. J-웨이브 시대. 지금은 이제 한국이 이제 많이 성장했죠. 이제 저는 일본 딱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이제 망했잖아. 망했어요. 그럼 일본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일본이 이제 부활하는 건 이제 새로운 이야기예요. 서양 사람들이 쟤네가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비밀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밝힌 사람이 우리 찰머스 존슨 할아버지. 찰머스 존슨 할아버지가 이제 저기 UC 버클리에서 이제 아시아계 대가인 스칼라피노의 제자가 오른손에 이제 저기 찰머스 존슨이고 왼손에 이제 왼손에 이정식 교수. 이정식 펜실베니아대 한국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한국 조선 공산당사를 연구하신 분이고 찰머스 존슨은 일본의 경제 기적의 비밀을 밝히라고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1972년에 마친 다음에 82년에 이제 책을 낸 게 이게 이제 통상장과 일본의 기적이라고 하는 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이 책을 냅니다. The Miracle of Japan 이걸 써요. 이게 서구의 사람들은 일본의 진격이 너무 두려워서 저게 저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답을 못 해줘요. 그래서 찰머스 존슨이 일본 가서 이제 몇 년간 공부해가지고 이걸 밝혀냅니다. 그게 나온 게 이제 발전국가라는 개념, 발전국가. 일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후기 발전국가, 이제 서양의 이제 1발전국가는 이제 발명으로 성공한다 그러죠. 영국, 프랑스 발명국가. 이 발전 국가들은 이제 혁신으로 성공한다 그래요. 독일, 미국 이 발전 국가 혁신. 제3 발전 국가들은 뭘로 하느냐? 학습. 그래서 이제 development by invention, development by innovation, development by learning. 한국, 일본은 학습으로 성공하는데 학습으로. 그래서 인턴 보내잖아, 인턴. 삼성이 저기 반도체 인턴 보낸 다음에 5명 보내면 5명 다 다른 비행기에 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비행 떨어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인턴을 보내, 인턴을. 예. 이게 특징이 뭐냐면 그게 세 가지예요. 능력과 자율성을 가지고 발전제 관료에 들어오는 선도기관, 파일럿 에이전시가 있다. 이게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경제기획원 지금 없어졌어요. 일본 통상산업성. 또 이 주요 기업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와 이제 이 관료 간의 친밀한 경제라는 거예요. 산업지도, 산업조정, 전략산업 육성. 이 서양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은 법원을 가는데 기업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은 관료들이 가서 야, 싸우지 마. 너네 이거 하고 이거 해. 서로 이런 식이 나와요. 그 국가 대표 3개를 정합니다. 어느 분야든지 간에. 뭐 조선 쪽은 이제 자동차 쪽은 닛산, 도요타, 혼다는 원래 지정은 안 됐대요. 자기가 큰 거예요. 한국도 보면은 전자 쪽은 이제 삼성, LG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산업 지도거든요. 싸움 발생하면 좋게 해결해. 그리고 국가 관료 출신들은 거기 부사장으로 가 나중에. 그리고 관계는 어떻게 관계냐? 향벌, 규벌, 학벌. 향벌이 뭐예요? 출신이 어디냐? 규벌, 결혼. 기업의 딸은 관료가 결혼시켜. 학벌, 동경대, 법대. 한국도 그런 게 있죠. 일본만큼 강하지 않아요. 세 번째, 수출주도. 종합무역상사, 코트라, 수출을 산업은행 전략대출자금. 우리나라 있죠. 기업 대출 몇 프로예요? 2%예요. 2% 안 돼요. 우리는 4%, 5% 내잖아. 기업은 2%도 안 돼요. 한국의 기업들 전기값, 반값도 안 내는 거 아시죠? 특혜잖아. 일본에 다 있어요. 일본 수출입은행 만들잖아요. 수출입은행 뭐예요? 우리가 플랜트 수출하잖아. 그럼 거기에 담보를 우리나라 은행이 해. 가령 우리가 체코에 원전 수출하죠. 20조라 그러죠. 체코가 못 내면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어주되 체코가 돈을 못 내면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그 돈을 내줘요. 나중에 담보로 씁니다. 그게 수출입은행의 특징이에요. 미리 돈을 대주는 거예요. 일본에서 수출입은행을 60년대 만드는데 3년 있다 한국이 만들어요. 일본 코트라 만들거든요. 제트라지. 한국 코트라 만들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베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일본 산업은행 JDB, Japan Developmental Bank, JDB. 한국 KDB 있죠, KDB. KDB 산업은행. 일반 민간 여신 안 합니다. 산업 여신만 하지.
이런 게 이제 서양에는 없는 특징이에요. 서양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 간치고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그 준사회주의예요. 이게 왜 생겼냐면 이게 만주에서 처음 생겼어요. 만주에서 처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상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본 본토에서는 영국, 미국식을 가져온다고. 왜? 영국, 미국이 상업국가니까, 최고국가니까. 일본 본토에는 자유주의적이고 상업주의적이고 돈 주면 이제 기업가, 미국이 부패가 심하잖아요. 트럼프 보세요. 머스크 보세요. 머스크 이번에 2천억 썼다며. 이런 게 돈 주고 정치 사는 게 가능한 나라가 미국과 영국이야. 근데 일본 본토에서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만주에 파견된 사람들은 고시를 공부해서 머리는 좋지만 자기가 랭킹이 안 높고 그 본토에서 이제 취직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만주로 간 사람들이거든요. 2등이야. 그래서 만주에 갔더니 이제 본토에 사는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저 인간들이. 쓰고 버리고 공해 물질 막 보낸 다음에 그냥 뭐 이러니까 저 새끼들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만주에서 얘네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요. 그게 발전 국가라는 모델이에요. 어떻게? 관료들과 군인들은 만주 관동군입니다. 관동군이 이제 무책임하고 비도덕적 비아시아 자유주의 기업인들 정치에 결탁 우려서 이를 전후 이제 바꿔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이제 처음에 이제 만주를 1920년대 말부터 침공하기 시작하는데 30년대 가서 이제 얘네가 러시아 모델을 봤더니 자유가 너무 없어. 미국 모델을 봤더니 좋은데 너무 자유주의적이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들어 보자 이랬던 거예요. 중앙에 계획을 하면 기업이 실천하는 방식으로. 그걸 뭐라 불렀는지 아세요? 통제경제, 통제경제. 통제경제라 불렀어요. 이게 통제경제예요. 예. 근데 이제 이 2차 세계 끝나고 나서 도쿄 전범재판소가 열리니까 이 자유주의적인 기업가들 다 잘린 거 아니에요. 미쓰이, 미쯔비시 뭐 다 잘린 거 아니에요. 그 재벌 총수들이. 그리고 이제 중앙에는 이제 그 저기 충무총리 도조 히데키 이런 사람이 다 잘린 거 아니야. 중앙에 권력 공백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몰려오지. 그래서 미군이 손잡은 게 누구야? 만주파야, 만주파. 만주에 있던 관료들이 만주에서 귀속하니까 얘네랑 손을 잡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중앙 이제 그 권력을 잡고 나서 이제 일본 경제 기관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누구냐? 만주.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에요. 기시 노부스케, 사토 에이사쿠. 57년, 60년 이 형제예요, 형제. 근데 요 사람이 이제 사토 에이사쿠가 이제 다른 집마다 양자를 가면서 이 형제인데 이제 형제가 다이면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 아까 말했던 조슈 신조 아베의 외할아버지. 엄마 쪽 할아버지. 그리고 기시와 박정희는 둘이 형님 동생 관계예요. 멘토 멘티 관계예요. 멘토 멘티. 그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이제 50년대 경공업, 60년대 중공업, 80년대 전자고법 사이에서 가졌다면 한국도 60년대 경공업, 70년대 중공업, 80년대 이후 전자고부가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한국은 말씀드린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바뀐 거예요. 한국이. 또 일본이 안 한 거 중에서 한국이 한 게 뭐냐면 카이스트 포항공대는 일본은 못 하는 거예요. 일본은 제국대학 출신이라 가지고 베이직 사이언스에 집중하는 반면에 한국은 응용 기술에 투자를 합니다. 왜? 한국은 변화무쌍하니까. 어디라도 가고 뭐라도 하니까.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답습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파일럿 기관이 있고 선도 기관이 있고 기업인과 경제인 간에 좋은 관계가 있고 수출 지향적인 주도 전략을 하고 거기에 전략금융도 붙여주고 수출협력도 붙여주고 코트라가 외국의 시장에 정보도 제공해주고 코트라 월간지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슬람 할랄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한국도 할랄 관광객을 모으면 관광산이 발전해갖고 이런 리포트를 왜 정부가 써줘. 기업이 알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미국 같은 데서 정부가 그럼 뭐 지금 이슬람 뭐 관광객들 동향 보고해줘요? 안 하잖아. 그걸 왜 해? 기업이 알아서 해야지. 한국은 한다고요. 일본은 한다고. 대만은 한다고. 이게 다른 거예요. 미국이나 그런 데 말하면 야 저거 사회주의 경제 아니야 이런다고요. 예. 지금 우리 사회주의 아니다 그랬죠. 북한이 사회주의지 왜 우리가 사회주의야. 우린 자유주의인데. 근데 경제 모습은 그렇지는 않죠. 성공합니다. 근데 이제 성공했지만 이제 85년부터 이제 일본이 꼬꾸라집니다. 왜냐면 일본이 너무 치고 나가니까 미국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85년도에 일본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율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데 환율을 바꿔요. 그래서 이 플라자 합의 전까지는 이제 일본이 이제 이 말씀드린 시가총액 1위가 일본이야. 14개 일본이야. 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240원에서 환율을 150원대로 바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출 기업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달러가 우리 1,000원 하다가 지금 1,400원 올라간 거 아시죠? 수출 기업은 좋아요. 왜냐하면
1달러 팔았다가 1,000원이 생겼는데 1달러면 1,400원이 생기잖아. 갑자기 40%가 증가하잖아요. 이윤이. 근데 일본은 지금 240엔을 벌었다가 150엔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수출업체가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입업자는 쉽지. 수입업자는 쉬워요. 예, 좋지 오히려. 싸게 수입하니까. 근데 이게 수출 의존도 높은 이제 일본의 치명타가 됐는데 일본이 이걸 내부 경기를 진단하겠다고 돈을 찍어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부동산 버블, 주식시장 버블,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까지 일본 시가총액이 확 높아지고 이제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요. 그래서 일본 도쿄를 사면 미국 본토를 다 산다는 말 나올 정도 되는데 이제 버블은 언젠가 꺼진다고요. 그래서 91년에 버블이 붕괴가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일본은 어찌할 줄 모릅니다. 말씀드린 일본은 국가 정책이라는 게 존재하기 힘들어요. 국가적인 조율이 안 돼.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생각을 안 해. 한국 사람은 다 국가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본은 국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봉건제 잔재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주의적인 정책을 쓰는 지도자가 없어요. 아베 신조가 특이한 거고 고전에서 고이즈미가 특이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건 국가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적인 아젠다를 내거는 사람들이니까 이시바 시게루만 해도 아니에요. 한국은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다 국가적인 지도자잖아. 윤석열부터 해서 문재인, 뭐 박근혜 다 국가적인 지도자나. 까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일본과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망개지는 겁니다. 망개지는 거예요. 특히 91년, 90년에 금리를 5에 2점을 낮추면서 시중은행에서 많아지고 버블이 일어나니까 이제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망개지는 거죠. 한국도 금리가 2%에서 지금 4.5%, 5%까지 늘어난 거 아시죠? 한 몇 년 사이에. 아시죠? 근데 한국은 위태위태해요. 근데 붕괴하진 않을 거예요. 한국은. 붕괴하진 않을 거예요. 일본하고 달라요. 아베노믹스 이제 윤정기를 쌩쌩 돌려서 일본에는 돈을 무제한에 찍어내자. 이거는 원래 일본의 정통적인 쇼군 정치에서는 쉽지가 않은 건데 아베가 한 거예요. 아베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 헌법을 개정하자. 그런 담대한 생각은 일본에서 드문 일이에요. 일본이 이제 특이한 거죠. 근데 이제 발전 국가의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아시아의 이제 경제 발전을 추구했던 사는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동원에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일본이 지역 단위로 동원을 그 도요타는 나고야의 기업이죠. 도요타는 나고야에 가면 도요타가 있어요. 도요타는 나고야 지역을 모빌라이즈하면 나고야 공대가 있고 그걸 해서 성공하는 나라예요. 한국은 전국을 동원한 나라죠. 그러니까 동원을 얼마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아마도 미래는 국가 주도라고 하는 게 잘 먹히지도 않을 거고 국가 주도라고 하는 게 틀릴 때가 많아요. 국가가 잘못된 이 방향을 내걸면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냐면 동원을 해놨는데 할 게 없다? 산단을 만들어놨는데 없더라? 이러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국가가 이제 적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회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과 어떤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아직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뭐 싱가포르 당연하죠. 싱가포르 1당제 국가니까 그런 게 한계예요. 근데 한국하고 대만은 그래도 이제 정당이 경쟁 체제예요. 민주화가 돼가지고 일본은 1당제다 보니까 일본이 점점 정치 관심 못 쏘죠. 지역 사람은 더 지역에 관심이 있어지는 거고. 일본은 가끔 가면은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더 높아. 우리나라는 대선이 70%, 70몇 프로, 국회의원서가 60% 내외, 지방선거 60%죠. 70%, 70, 60, 50 몇 이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가끔 지방선거가 더 높아. 특이한 현상인데 한국이 이제 경쟁 체제가 들어간 거는 정부가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혹은 행사하지 않게끔 하는 기제는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2000년대 이후로 10,000불에서 3만 몇천 불이 된 거고 대만도 지금 이제 4만 불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좀 더 소모적이지 않고 이제 조금은 이게 뭐랄까 이제 시너지를 발휘하려면 잘못된 정책을 덜 해야 되는데 이번 이제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지난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사실 이제 최근에 십몇 년간은 한국도 보면 이 경쟁적인 민주 정치 체제의 이제 묘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당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보다는 양당제가 이렇게 이 중간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극단적인 사람을 배제하는 데는 좀 뭐 기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이제 일본을 교훈 삼아 가지고 뭐 좀 더 잘 되길 바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멈추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리사? 예. 아니요. 우리 질문. 아니 뭐 듣고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 조금 더 질문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지만 아니 우리 다음 시기 수업까지 조금 시간이 있으니 허선 씨 질문 혹시 우리 일본 유학생이거든요.
우리 아리사 제 수업도 듣고 한국말을 한국인 못지않게 너무 잘합니다. 혹시 뭐 아리사 좀 우리 오늘 일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아리사 좀 뭐 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 혹시 제가 틀린 거 있어요? 잘못된 거 좀 교정해 주세요. 저도 좀 생각해보고 시어지 질문이 있어요? 네. 하나 우리 질문에도 하나 듣고 갑시다. 좋습니다. 그 세계대전 끝나고 그 그러니까 미국의 등에 업혀서 이렇게 그 경제 성장 급하게 했잖아요.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그 뭐냐 현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일본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그 정부 체제 중에 여전히 관료주의를 여전히 많이 답습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 현대 사회에 오면서 관료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 그걸 유지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서 왜 유지를 하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 유지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고 왜 변화가 어려우냐는 질문이 있는데 일본의 변화가 어려운 거는 정치와 정당 체제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한국은 너무 빨리 변해서 문제라면 일본은 변화가 거의 너무 힘들어요. 아직도 여러분들 전자서명 하는 거 아세요? 한국은? 일본은 전자서명에 도장 찍는 거 아시죠? 아직도. 그래서 얼마 전에 도장을 전자화 시켜볼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고 일본에 학회를 가면 꼭 전날 와야 되고 그 다음날 나가야 된다고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전날 온 것에 대해서 증빙을 내래요. 나보고. 굉장히 좀 결례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렇대요.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관료주의적이고 한국 관료주의가 문제라고 하는데 일본에 저희가 봤을 때 한 10분의 2, 3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 관료제는. 훨씬 유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관료제가 심하고 이제 그 관료 사회도 일본은 봉건제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보면 대통령이 바뀌면 이제 정치 보복하자 그러면 이제 국세청, 이제 검찰, 경제 합심해가지고 달려드는 거 아시죠? 일본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법부는 사법부, 검찰은 검찰, 경찰은 경찰인데 왜 너네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냐는 식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철도도 보면 철도부터 야쿠자까지 다 분권화돼 있어요. 일본 철도는 중앙철도인 JR이 있고 민영철도가 있고 사철이 있는 거 아시죠? 이게 표가 다 달라. 한국은 한 표로 다 해결하잖아요. 심지어 서울에서 쓰는 카드를 대구에서 쓸 수 있잖아. 물론 최근에 일본에 쓰이카드 만들고 해가지고 쓸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는 사람은 편한데 이걸 중앙 통합을 못 시켜요. 근데 야쿠자도 이게 영역이 있어. 야쿠자도 빠칭코 분야가 있고 이제 이쪽 도박 이거 서로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 이게 분권화된 사회의 특징이야. 심지어 공무원 사회도 정치인은 정치인이야. 자민당 정치인이 왜 우리 사법부한테 지랄을 해? 죄송합니다. 근데 한국은 대통령이 딱 등장한 다음에 검찰에 딱딱 임명한 다음에 일사불란에 가자 그러면 한국이 돼. 한국이 돼요. 일본 어려워요. 봉건제 사회는 그런 식의 중앙 집권적인 일사불란한 행위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코디네이션이. 명령이 안 먹히는데 뭘. 혹시 또 다른 질문? 죄송합니다. 말이 되죠? 네.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게. 아리사 질문 혹시 있어요? 없어? 다른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간략하게 학생들 간략하게 네. 마지막. 예. 대전기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의 어떤 군부 정권이 나가리가 되고 어떤 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완전히 모가지가 달렸다고 하셨잖아요. 족벌차제가 해체됐죠. 근데 어떻게 저희 중국 이쪽 만주 지역을 한 군부는 어떻게 살아남아서 다시 정권에 들어올 수 있었나요? 군부는 사라졌다니까요. 근데 그쪽 인원들이 다시 그쪽 군인 관료들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군부는 이제 목이 다 날아갑니다. 군이 아니잖아요. 일본은 셀프 디펜스 포시스라고 부르지만 실제 포스가 아니에요. 그냥 경찰이지. 근데 관료들은 살아남았어요. 관료들은 전쟁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워페어 전쟁부는 이제 다 사라지는데 이 경제부는 이제 사실은 정전부 소속이 있었지만 경제부는 살아남아요. 그 경제부 소속 사람들이 이제 중에서도 일부가 날아가고 이제 만주 출신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경제부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살아남는 거죠. 도쿄 전범재판소에서도 군부 장군들은 군 정권에서 숙청이 아니라 군인들에 대한 숙청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항복을 한 거예요. 서렌더를 전략적으로 스트래티지컬리 서렌더를 한 이유가 그 황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은 봉건제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중심이 필요해요. 그 황제가 상징적인 중심이에요. 실제로 뭐 없어요. 그냥 근데 있어야 되는 거야. 일본은 그게 없으면 다 흐트러지는 사회니까. 그래서 남겨놓고 이제 일부 이제 우리가 너네 미국에 보내줄 테니까 우리 살려달라 한 거예요. 그게 합의입니다. 합의.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한국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그 무역을 열심히 했고 이제 R&D를 투자하고 중국이 적당한 시기에 있었다는데 일본은 뭐가 있었냐? 한국 전쟁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또 일본의 디펜스 우리나라 디펜스 비용을 보통 4% 5% 쓰는데 이거 미국이 다 해결해 줬잖아요. 땡큐지 뭐. 그걸 경제로 올인하겠다 한 거고. 이런 몇 가지 좋은 조건들이 일본이 성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모델이 낫다 안 낫다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저 호재와 악재를 잘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 교수님 지금 막 학생들이 학생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 시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자, 우리 일단 오늘 너무 좀 여러분들 열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어떻게 시간 조절을 위해서 커팅을 못했습니다. 자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 여러분들이 좀 일본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강의 자료 꼭 필요한 후에 요청하는 학생들이 교수님 좀 있거든요. 예. 그 뭐 필요한 학생들은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드릴게요. PDF 파일로. 자 오늘 좀 진짜 한 70분에 걸쳐가지고 우리 그 열강을 해주신 조용호 교수님을 박수로 보내드리면서 다음 기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재밌었어요, 근데?